중국이 라오스에서 완벽하게 망신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로벌 파워의 역학관계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적 투자와 인프라 건설이 곧 영향력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한 중국인 여행자의 해프닝은 이러한 단순한 공식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현대, 국제 관계에서 진정한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문화적 헤게모니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샤오캉이라는 중국인 틱토커였습니다. 자전거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각국의 모습을 담아내는 이 청년은 특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가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중국 라오스 철도였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라오스 인프라 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상징적 결과물이었죠. 샤오캉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 철도를 언급하며 우리가 라오스에 건설해준 철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상당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죠. 마치 중국이 라오스에 일방적인 선물을 제공한 것처럼 묘사하는 이러한 서사는 사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정부 역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곧 라오스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국제개발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채무 함정 외교의 사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떠안게 만드는 전략이죠. 경제학자들은 이를 신식민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오캉의 시선에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경제학적 맥락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철도는 그저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물일 뿐이었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샤오캉이 자신의 자전거를 들고 기차역에 들어서려 했을 때 라오스 영무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전거 반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현지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겠지만 샤오캉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국 여권을 꺼내 보이며 항의하기 시작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샤오캉은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철도가 중국의 투자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현지 규정을 초월하는 일종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우월성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취를 개인의 특권으로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였습니다. 샤오캉은 자신의 틱톡에 중국 국내 철도의 자전거 반입 규정을 올리며 자신의 자전거가 중국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길이와 너비, 높이의 합이 130cm까지, 비접이식 자전거는 160cm까지 허용되며 앞뒤 바퀴를 분리하고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중국 규정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는 라오스의 규정이 아닌 중국의 규정을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영토 주권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주권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확립된 근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인데 샤오캉은 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 국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접이식 자전거도 반드시 박스에 단단하게 포장되어야 기차에 반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샤오캉이 제시한 중국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의 자전거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규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샤오캉은 계속해서 영무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중국 국내 기준에 부합한다며 그냥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죠. 라오스에 명확한 자전거 반입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 기준을 라오스에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한국 교통법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자전거 반입을 거부당한 샤오캉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전거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죠.
자전거 여행자에게 자전거를 잃는다는 건 여행의 정체성 자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그는 좌절감이 컸을 겁니다. 의기소침해진 그는 기차에 올라탔고 우연히 옆자리에 라오스 여성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샤오캉은 갑자기 큰 소리로 중국어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인임을 어필하려는 시도였죠.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행동 패턴입니다. 그는 자신의 국적이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개인의 매력도나 신뢰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옆자리의 라오스 여성은 그의 과시적 행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장면은 소프트 파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적 투자나 인프라 건설만으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샤오캉의 영상은 틱톡에 업로드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신랄한 비판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도 중국 기준을 들이민다니 너도 참 인재다. 국내에서 통한다고 라오스에서도 통하는 건 아니잖아. 라오스가 언제 우리 땅이 됐냐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말끝마다 국내 이게 뭐야? 누가 보면 국내 어떤 기차역에서 싸우는 줄 알겠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는 샤오캉이 라오스를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닌 중국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죠.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틱토커는 철도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자기가 중국 국내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그의 왜곡된 인식을 꼬집었습니다. 고속철에 화물 위탁 배송하는 곳이 있는데 왜 미리 안 맡기냐? 외국까지 가서 굳이 중국에서는 다 통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외국에서 안 된다면 그냥 안 되는 거다라는 실용적인 조언들도 쏟아졌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국수주의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샤오캉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댓글란에 다시 항변했죠. 중라 철도는 우리 중국이 만들어준 거야. 중국의 방식대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영상은 그저 여행 기록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반응은 그가 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철도를 건설했다는 사실과 그 철도가 위치한 국가의 주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 각국에 수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들이 한국 법률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죠. 이는 국제 계약과 주권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의 발로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외국을 갈 거면 사전에 규정을 찾아봤어야지. 내 폰 속에 그 앱은 뭐냐며 틱톡 같은 플랫폼의 사용을 비꼬기도 했죠. 내가 라이브 방송을 켜면 내가 별풍이라도 쏴줄게라는 조롱 섞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차이니즈 운운하지 마라. 그때는 바로 여권을 꺼내 보여줬어야지. 국기도 흔들고라는 비아냥거림도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저 싫어하는 표정 좀 봐라. 옆 사람도 저렇게 널 짜증내는데 내가 내 옆에 앉았다면 나도 짜증났을 것 같다며 그의 행동이 다른 승객들에게 얼마나 불쾌감을 줬을지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죠. 가장 신랄한 비판은 넌 중국 기준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릴 생각인가 봐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는 샤오캉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일부 중국인들이 가진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한 것이었죠. 결국 그의 영상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한 중국 청년이 올린 5초짜리 영상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이죠. 이 청년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중학교 때 나이키 가방이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셨어. 그 후로 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엄마의 세상은 작지만 그 안엔 당신으로 가득하다. 이 소박한 영상은 9월 9일에 올라온 이후 좋아요 1367만 개, 댓글 50만 개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공감의 물결이 쏟아졌죠. 물론 일부 네티즌들이 이거 저작권 침해다, 고소당한다며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나이키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다며
이 청년에게 선물을 보냈죠. 글로벌 기업이 한 개인의 진솔한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샤오캉은 중국의 기준을 중국이 베풀었다는 은혜를 라오스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무려 15차례나 강조하며 공감하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요구에, 그의 기준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준이 전 세계에서도 통용될 거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그냥 착각일 뿐이었으니까요. 반면 나이키 가방 청년은 어떤 강요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을 뿐이죠. 하지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영상 속 엄마의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누구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샤오캉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했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반면 나이키 가방 청년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 소통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보편적 감정을 건드렸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문화 간 소통 연구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이는 다른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하죠. 샤오캉에게는 이런 감수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라오스의 규정과 문화를 존중하는 대신 중국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국제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차이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드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처럼 강제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 매력이나 가치의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이죠. 중국은 라오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드 파워의 행사였죠. 하지만 샤오캉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런 경제적 투자가 자동으로 문화적 영향력이나 특권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샤오캉이 현지 규정을 확인하고 인정했다면, 자전거를 재포장하거나 화물, 위탁 같은 방법을 알아봤다면 애초에 이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국적과 중국의 투자를 방패 삼아 현지 규정을 무시하려 했고 결국 자전거도 잃고 체면도 잃는 이중의 패배를 맛봤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샤오캉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은 중국 사회 내부에도 건전한 비판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이성적인 판단을 구분할 줄 알았고 샤오캉의 행동이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이건 한국이 만들어준 거니까 한국 기준을 적용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태도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어왔죠.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문화적 감수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장의 특성을 연구하고 현지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며 현지 문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화를 이뤄낸 것이죠.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한국적 스타일로 표현하고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BTS가 UN 연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을 때 전 세계 청년들이 공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샤오캉의 사례는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존경과 영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프라를 건설했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화적 헤게모니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죠. 나이키 가방 청년의 사례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는 어떤 경제력도, 어떤 정치적 힘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솔하게 표현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진정성이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지어 글로벌 기업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이 대조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 가치의 공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한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한 것,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것, K-팝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것. 이 모든 성과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샤오캉은 중국이 라오스에 철도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들어 특권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하고 소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차이이며 강요와 공감의 차이입니다. 문화 심리학자들은 문화 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화적 겸손함을 꼽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의미하죠.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겸손함에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해외 공연에서 현지 언어로 인사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K-드라마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면서도 한국적 색채를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샤오캉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개인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 전체의 이미지를 해쳤고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조차 그를 비판하게 만들었죠. 반대로 나이키 가방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수상소감은 한국 영화, 나아가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적 매력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공자학원을 전 세계에 설립하고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샤오캉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하드 파워가 자동으로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가진 본질적 매력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진솔한 메시지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된 것도 한국 정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이며 이것이 21세기 국제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샤오캉이 라오스 영무원들에게 현지 규정을 인정하고 재포장을 하거나 화물 위탁을 알아봤다면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국적과 중국의 투자를 방패 삼아 특권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자전거도 잃고 망신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강요와 특권 의식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죠. 흥미로운 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샤오캉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성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내렸죠. 이는 중국 사회 내부에도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샤오캉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 과도한 자부심과 특권 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죠.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며 현지인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유,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을 석권한 이유, LG전자가 북미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모두 이런 현지화 전략과 문화적 감수성 덕분입니다. 이들은 한국 제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지 시장을 연구하고 현지인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현지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해외 공연에서 현지 언어로 소통하고 현지 팬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BTS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 중 하나도 이들이 미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생충은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과 계급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국적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죠.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21세기 문화 콘텐츠의 성공 공식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대신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샤오캉의 사례는 이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중국의 기준을 강요했고 라오스의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이 철도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들어 특권을 요구했고 자신의 국적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반감만 샀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